네, 앞서 보신 것처럼 할로윈 이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 추도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야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여당 일부 인사들 이 개인 자격으로 서울광장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움직임도 지금 분주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할로윈 참사 1주기 추모식. 일부 참석자가 인 위원장을 향해서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글쎄요. 이제 일부 추모식 참석자들이 퇴장하는 인 위원장을 쫓아가서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면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게 순수한 추모제였다면 저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유가족들이 이 추모라는 마음을 담아서 주최를 한 건데 저렇게 되면 유가족분들에게도 큰 누가 되는 것이죠. 이인환 위원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저런 반응으로 이 추모식 전체가 어떤 정치 집회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발언하고 저런 식의 정치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저렇게 항의하는 저 분들은 저기 왜 나왔는가, 정말 추모를 위해서 나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야당에서 애초에 공동 주최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저런 거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걸 철회하긴 했지만은 저런 우려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 추모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봤다는 것, 그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 위원장은요, 여당 지도부가 아닌 이제 개인 자격으로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희생자 추모를 위한 행사. 글쎄, 정기남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욕설 이런 것들은 바람스럽지 못한 모습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오늘의 상황에 대한 저는 정부 여당에 대한 외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표현이 어떻게 거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정제된 표현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대통령도 장관도 여당 대표도 책임자는 없었습니다. 추모 현장에요. 그런 현실에 대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 위원장은요, 추모식 참석 후에 이 정부 여당의 책무가 다소 소홀한 것을 반성을 하면서 이 국민 통합을 위하는 의미에서 참여했다, 이렇게 입장은 밝혔습니다. 여당은 이 추모와 함께 이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글쎄 추모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대책 마련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1년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았다는 것을 감안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고가 없었어요. 이번 할로윈 때는. 그리고 질서 유지가 굉장히 잘 됐다는 평이 있는데 왜 진작 그러지 못했느냐 하는 지적에 당연히 공감을 하고 또 그동안 어떤 책임 소재라든지 또 진상규명 단계에서 국민들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러한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추모식이 있었어야 하는데 어쨌든 어제 저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요, 서울광장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 검찰 독재, 이 대형 깃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야당 대표들의 추모사 때 탄핵하자 이런 연호까지 나왔습니다. 글쎄요. 참사 추모를 위한 자리, 물론 걱정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정치적 구호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치적 구호를 좀 삼켜버릴 만큼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했더라면 이런 구호들이 과연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통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 정부 책임,
진상규명에 대한 좀 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여줬더라면 예. 저는 이런 구호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 더 나아가서 예. 자, 44년 전 독재자의 죽음에는 각별한 위로를 보내면서 예. 지난 1년 전 이태원 참사 159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대회는 참석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추모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의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책임 회피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분노의 표현이 저런 정치적 구호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구호를 걱정해서 추모 예배를 따로 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은 어느 정파의 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예.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봐야 하는데 방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저러한 발언들, 과격한 얘기들이 나오고 흥분한 군중이 있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갔을 경우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누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은 추모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저 상황이 있을 경우에 국민 통합을 더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 집회에 갈 수가 없었다. 대신에 추모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예배에 참석을 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변인께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광장 추모 행사에는 가지 않았고 대신 한 교회에서 추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을 이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자, 어제 할로윈 참사 추모식 참석한 인현 위원장은요, 오늘 이 광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당 혁신위가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합니다. 글쎄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인현 위원장이 저희 당의 혁신위원장이 된 이후로 첫 일성으로 말한 것이 통합입니다. 예. 통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치적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저희 당이 2020년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소위 말하는 서진 정책이라는 기치 하에 호남, 광주 저희 당이 굉장히 그동안 취약했었던 부분, 저희가 소홀히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예. 계속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전국 정당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저희의 목표가 예. 인현 위원장의 이번 광주 행보로 인해서 더 다져질 수 있다 보고요. 예. 가셔서는 역시 5.18에 대한 저희의 진정한 마음을 호남 분들께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순천 출신인 인현 위원장 향후 행보에 따라서 호남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또 분석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첫 방문이 호남 5.18 민주묘역이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인현 위원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첫 방문하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방문해서 무릎을 꿇었듯이 예. 나름대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현 위원장과 더불어서 혁신위원 면면을 보면 아직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뭔가 좀 쓴소리도 하고 제대로 된 혁신할 것 같은 느낌은 없어 보입니다. 예. 대통령이 거침없이 얘기하겠다고 하지만 말 큰 소리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할 말을 하고 혁신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호남 민심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정부에 대해서 또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쓴소리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요, 호남 민심 포용을 비롯해서 당내 비주류를 과연 끌어안을 수 있는지, 또 영남권 의원들, 서울 출마론들 인 위원장표 쇄신 안에 줄줄이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인 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죠. 우리가 좀 파격적인 것부터 하자. 그래서 5명을 징계회에 올라간 사람 사면 그걸 일항건으로 건의하자. 우리가 그거를 처리할 권한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올려서 일단 내분을 없애고 일단 우리가 통합하자. 경북 경남의 스타들이 예. 좀 서울에 올라와서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 제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제 업무입니다.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현 혁신이 통합 대사면 1호로 안건으로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 이준석 또 홍준표 뭐 당권 뭐 10개월, 1년 6개월
어떻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당 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조금 더 많아요. 예. 다만 이제 여론을 좀 보면은 예.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또는 홍준표 시장도 변론을 하더라도 예. 이렇게 급작스럽게 아무 과정 없이 하는 게 맞느냐. 뭐 방식이 좀 거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인요한 위원장 특히 이 혁신위원회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당의 당원이시잖아요. 아직은 이준석 그렇죠. 전 대표가. 그런데 그분을 안고 가는 것이 앉지 않는 것보다 배제하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정치라는 것이 다 더함으로써 세력이 커지는 건데 예. 이 소위 말하는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마 이런 차원의 생각인 걸로 저는 봅니다. 예. 최고위원회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있으니까 추후에 곧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변인 그 민주당 내 반응을 좀 전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징계 자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 뒤에 나오는 사면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뭐 모욕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당에서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로 보인다는 그 의미, 그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 예.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분께서도 아마 생각이 좀 복잡하실 텐데 특히 이준석 대표의 향후 행보, 예를 들어서 뭐 탈당을 한다든지 이런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예. 당에서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도 과연 어떤 명분을 갖고 탈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는 좀 반응이 좀 많이 숙고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바뀔 수도 듭니다. 있는 가능성도 아니면 숙고를 해야 된다? 예, 숙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의당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뭐 국힘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1호 안건이 사실 조금 삐걱거린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밖에서 볼 저는 때. 뭐 삐걱거린다 또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겁니까? 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사면 예. 당장 당사자들부터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이 1호 안건의 방향이 뭔가 좀 대통령의 이해에 부합하는 그런 이슈를 들고 나온 것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혁신의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최우선 과제는 국힘 내부보다도 결국 대통령과 당의 수직적 관계 네. 이런 부분을 재정립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이념 대신 민생, 또 극우 대신 중도, 그리고 또 용산과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과연 혁신위가 얼마나 실천해낼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것이 바로 혁신에 대한 국민적 저는 관심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변인께서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엔 좀 숙고해서 손 내빈 것에 대해서 좀 숙고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당에서는요.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의 이런 반발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숙고를 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가 네. 저희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예를 들어서 네. 나가겠다는 명분을 어디서 찾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미리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일단 당에서는 포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명분이 상당히 약해질 수 있고 또 다른 명분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 그 동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결국 당에서 굉장히 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포용한다는 뜻이. 네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첫 반응이 굉장히 날선 반응이 나왔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 정말로 당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아니면 시기만 보고 있는 거냐 이런 또 의문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시기점부터는 예. 조금 더 숙고를 해서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렇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글쎄요. 앙금이면 앙금 아니면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밖에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될까요? 글쎄요, 이제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의 정부 여당의 어떤 역할, 네. 이걸 초래한 게 누구냐? 당과 어떤 대통령실 간의 관계, 예. 그 가장 1차적 책임이 김기현 대표에게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혁신위원장이 네네. 혁신위원회에서 김기현 대표 사퇴를 건의한다든지 예. 하는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느닷없이 무슨 사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당내 반응이 지금 싸늘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 이뇨한 위원장께서 예. 그동안 뭐 낙동강 뭐 하류 세력은 뒷전에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해놓고
당내 반발 나오면 또 농담도 못하냐. 또 영남 스타 의원들 뭐 수도권 진출한다 이런 얘기해놓고 겨우 특정한 사람 얘기한 적 없다. 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에서 뭔가 혁신의 동력을 말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 본질에 집착하는 것이 그나마 당내 세력을 통합하는데도 예. 그런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남 의원들의 이제 서울 출마 이야기를 좀 수도권 출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 위원장이요, 뭐 거명을 하긴 했어요. 김기현 대표 또 주호영 의원 이렇게 거론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말고도 좀 다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출마한다고 당선될 것도 아니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사례가 있죠. 2012년 총선 같은 경우에 정세균 전 총리가 서울로 와서 재선을 해요. 종로에 출마해서 2번이나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호남에서 출마했다가 이제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의 말이 진짜 전원이 다 서울로 와서 하라 뭐 그런 뜻으로까지는 보지 않아요. 결국은 당을 위한 헌신의 한 방법이 예.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서 서울의 어떤 뭐 험지 저희가 당선되기 어려운 곳에 가서 출마함으로써 당세를 넓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표시를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움직임이 당내에서 물론 영남권 의원들께서는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네네. 또 괜찮은 반응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당내에서 의원들 포함해서 예.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예. 혁신위에서 일단 저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은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방향이 잡혀 있다면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좀 자발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양새를 기대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제적으로 될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수명의 현역 의원들이 네. 수도권에 출마해서 결국 고배를 받고 말았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자발적이라는 자발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 저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1명 중에 56명이 영남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문제가 혁신에서 다뤄지면 집단 반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밖에서는 보시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공개적인 반발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네. 이런 논의가 좀 본격화되면 예. 과연 도대체 누가 수도권에 출마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면 그 빈 자리에는 말 그대로 예. 낙하산 공천을 위한 터잡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서 당내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요한 위원장의 첫 번째 이제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하나하나 좀 저희가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도요. 인선 문제를 놓고 지금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명계인 이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현 구청장 임명 관련해서 비명계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글쎄 그분이 왜 비판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의결권 있는 최고위원장 임명계 줬어야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친명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친명입니까? 반문을 했지만 비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갑석 전 최고위원이 물러난 공석에 조문을 안 쳤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비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일단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죠. 예. 대표적인 원외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당 대표가 저렇게 약간 뭉치듯이 얘기하는 것이 당내 어떤 반응을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송갑석 의원의 어떤 그 사태로 인한 예.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의결권을 갖는 최고 지도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좀 어렵더라도 네. 호남 출신이라든지 예. 또는 충청권에서도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지가 없는 어떤 상징적인 인사를 말 그대로 모셔서 예. 지도부에 만약에 한 자리를 맡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박정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비명계로 구분되는 당내 현역 의원 네.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자객 공천 아니냐. 그 사람의 상징성을 높이고 인지도를 높여서 예. 결국은 비명계를 뭔가 공천에서 네네. 탈락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어떤 당내 비판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당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밖에서도 보기에도 글쎄요 곳곳에 포인트에 비명계가 있었던 자리에 이제 이른바 자객 공천이 있다. 이거는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보이죠. 네. 뭐 꼭 저 대전 저쪽
만 아니더라도 뭐 성남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화성에도 있고 여러 예.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비명계에서 그래도 중심이 될 만한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그런 공천 밑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이번 최고위원회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현역 의원 지역구에 나오려고 하는 전직 구청장에 대해서 최고위원직을 줬단 말이에요. 예. 그 신호가 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 내에 친명 반명 간의 어떤 갈등은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리스크도 좀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1심 3개월째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선거법 재판과 비교하면 상당히 느린 겁니다. 이 느리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공직선거법 어떤 그 사건의 그 재판 시효라는 게 예. 6개월 내에 네.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좀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들이 뭐 예를 들면 벌써부터 1년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게 기소만 된 채 예. 어떤 정확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얘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악순환이 예.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일반인 같은 경우에 무슨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내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기소된 지 415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심도 안 나왔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울산시장 관련한 선거도 저 1심 나오는 게 3년 8개월 걸렸잖아요. 왜 유독 민주당 쪽 유명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저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법원에서 법을 지켜주세요. 6개월 내 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글쎄 제가 꼭 집어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뭘 해야 될지 궁금했는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규칙적으로 일반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데서 왜 예외 조항을 둬야 되냐 이렇게 지적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피의자 입장에서 그걸 얘기할 권한이 없죠. 예. 결국은 사법부가 어떤 그 사법 심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게 정치적 어떤 중립으로부터 완전히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사법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1차적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선거가 내년 총선 그 이후로 미루기 위한 지연 작전이다 이렇게 되면 그 설정이 지연 있습니까? 작전을 사법부가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또 이것이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이 지연되는 것 자체가 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건 이렇게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